예, 오늘은 신경 건드려보기 제4장 도덕성의 근거, 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저번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하자면,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가치 혹은 우리의 의미, 삶의 의미,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가 옳고 그름 같은 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했죠. 먼저 마지막에 나왔던 이 네 가지였는데, 이 챕터를 좀 네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래서 가치 어디서 나오는가? 가족 친지들에 대한 애착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돌보려는 배려하기에서 나온다. 일단 가족에 대한 애착과 배려하기에서 처음 나오고, 마치 공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 좀비 친소에 따라서 처음 가장 가까운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가족 애착,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첫 번째는 아무튼 이 어머니, 아버지 혹은 양육자로부터 사랑이 있어야, 배려가 있어야, 받은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좀 배려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게 되는 거겠고, 뭐 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 표정이라거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 기뻐하는지 화내는지 어느 정도 공감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관습을 배울 수 있는 능력. 모방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처하는구나 하고 모방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 사람이 슬퍼하면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위로를 해주는구나. 애가 이걸 보고 배우죠. 이걸 배우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적 관습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관습을 배우는 거라면 세 번째는, 네 번째로는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혀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회적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창조적인 도덕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내가 부닥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의 자원 분배라거나 어떤 방역이 먼저냐, 어떤 소상공인 보호가 먼저냐, 이것도 대표적인 딜레마일 텐데, 이 팬데믹 시대에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분배의 문제, 재분배의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현대 사회에서.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의 기초에서 가치가 유래하고 가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가장 신경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이 어미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이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어디서부터 유래하느냐라고 했을 때, 포유류를 가장 명확한 기원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포유류의 사랑인데 그건 어떻게, 왜 기원했느냐, 항원동물이라는 점에서 유래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냉혈동물, 온혈동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항원동물, 견원동물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항원동물, 태양빛이 쬐지 않았을 때라 하더라도 계속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도 항온동물이 36.5도를 비슷하게 36.5도나 37도 그 내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변온동물은 그늘에 가면은 이제 완전 식거든요. 계속, 근데 항온동물은 이렇게 그늘에 가서도 빛이 없더라도, 태양빛이 없더라도, 열이 없더라도 계속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뇌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면 먹이를 많이 잡아야 돼요. 먹이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굉장히 뇌가 발달해야 되겠죠. 뇌가 발달한 뇌인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도마뱀류보다 이렇게 10배나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포유류들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유연하고 똑똑한 뇌가 필요한데 이거를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다 갖춰진 뇌를 태어나게 한다 이런 것보다 이 경우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죠. 유연하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뇌가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계속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틀리면 또 수정하고 반증하고 이런 식으로 뇌를 만드는 게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거는 태어날 때 별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태어날 때 별로 알지를 못해. 새끼 같은 거 보면 포유류 새끼 같은 거 보면은 파충류라거나 조류도 조금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파충류나 조류나 양서류 이런 애들에 비해서 포유류 새끼들은 어미의 보살핌이 좀 필요할 때가 많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어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그 유연하고 유동적인 그런 뇌를 가지려면 보통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귀여운 기간이 인간이 귀여운 기간이 가장 길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진짜 이거 그냥 내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 애기들 6살, 7살 때까지만 해도 되게 귀엽죠. 10살 넘어도 귀엽죠. 15살 넘어도 귀엽죠. 15대도 귀엽기도 하고 그 15 전까지도 뭐 귀여운 애들은 귀여운데 꽤 길어요. 귀여운 기간이. 그러니까 그만큼 보살펴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귀여워야 엄마 아빠가 좀 보살필 확률이 높겠죠.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귀여워야 더 애착이 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건데 귀여움이 가장 많이 보살핌이 필요한 어릴 때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종일수록 어릴 때 귀여운 기간이 가장 길다. 저도 지금도 귀엽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귀여운 기간이 가장 길죠. 인간이 가장 어릴 때 취약해요. 인간 정말 애기들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정성으로 보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포유류의 사랑이 항온동물의 특성으로부터 나왔다. 사우롭시드가 항온동물의 가장 최초의 항온동물 포유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굉장히 내 새끼나 짝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키는 신경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옥시토신이나 여자의 경우 옥시토신이라고는 남자의 경우에 좀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좀 부족한 경우에 매도가 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안정감과 상대방에 대한 애착을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이 좀 분비가 줄어들면은 애착이 줄어들고 애착이 별로 없어지고 안정감도 없어서 이 사람 단순한 잠깐의 충동적인 욕구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만났지만 애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만나지만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공허한 마음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 띄엄띄엄 계속 그런 식으로 부부의 세계,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거에 되게 바람피는 장면, 외도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를 아주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 와중에 뭐 옥시토신 내 뭐 특징, 뭐 진화적인 기원, 바소프레신 그것들이 포유류보다 파충류라는 더 먼 기원에서 왔다 이런 얘기 정도는 했었지만 그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냥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참고로 포옹을 할 때도 그러니까 친구와의 애착, 이건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포옹을 할 때도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돼요. 포옹을 하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할 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포옹, 적절한 스킨십이 그 아이가 애착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적절한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포옹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좀 소통이 부족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라나서도 불안정한 애착으로 자라날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포유류 새끼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의 안정감, 그리고 짝과의 애착, 유대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친구, 공동체 결속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인간은 일부일처제인가? 아주 핫한 주제죠. 인간이 과연 일부일처제인가? 책에 보면 137쪽에 보면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략 83%의 사회에서 일부 다처 결혼 양식을 허락한다. 일부 다처가 허락된다 하더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제하며 오직 한 명의 아내만 가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는 비록 부자, 엄청 잘 살고 권력이 있는 남성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상위 1% 막 그런 사람 빼고는 다 일부 일처제였다. 사실상은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 잘 사는 사람 권력 관계 빼고는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부 다처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보면은 되게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고안의 크기를 인간하고 비슷한 유형관계가 비슷한 유인원들끼리 고안의 크기를, 평균적인 고안 크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고릴라 하면 되게 거구고 뭔가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인간보다 당연히 고안 크기가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는데, 침팬지 보면 우리보다 작은 애들도 있고 한데, 크기가, 신체 크기가 침팬지가 우리보다 크고 고안 크기가 크고, 우리보다 거구일 것 같은 고릴라는 우리보다 고안 크기가 작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게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릴라는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제에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라고 하긴 좀 애매한 면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센 놈 몇 명이 거기 여자들을 확 휘어잡는 거죠. 거기 암컷들을. 그래서 그 암컷이 다른 수컷들과 성관계를 해서 겹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그 암컷과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나만이 그 암컷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컷이 또 누구랑 성관계를 해가지고 얘가 낳을 애가 내 애인지 아니면 다른 놈 애인지 헷갈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팬지들은 꽤 거칠어요. 세력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로 그러니까 알파 메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투고, 그리고 저 암컷을 뺏으려고 하고 저 암컷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굉장히 호전적으로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침팬지는 관계를 가졌던 암컷이
다른 수컷하고 또 관계를 가질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컷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걸 느껴서 이 인간 고환 크기가 침팬지 크기가 커진 건 아니지만 내 정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러니까 이 암컷이 저 수컷하고도 성관계를 했고 다른 수컷하고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내 그 자신의 성기 안에 난소 안에 여러 수컷들의 정액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여러 수컷들의 정자가 섞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정자가 조금 더 건강하고 그 나머지 수컷의 정자를 이길 수 있는 정자가 이겨서 저기 남자까지 도착할 수 있는 정자가 선택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정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환의 크기를 진화의 역사 속에서 키워낸 거예요. 고환의 크기가 큰 놈들만 선택받고 고환의 크기가 크면 수많은 정자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수컷들이 뿌려놓은 정자들보다 더 많이 뿌려서 그 암컷의 난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자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 고환을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혹시 침팬지나 고릴라도 쌍둥이가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네. 네, 아무튼 이런 침팬지 고환의 크기가 정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환의 크기가 커졌고 고릴라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암컷들을 딱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고환의 크기는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의 고환 크기는 이 둘 중 하나 사이에 있다는 거죠. 고릴라보다는 고환의 크기가 커요. 침팬지보다는 작아요. 고릴라보다는 일부 다처제에 가깝고 침팬지보다는 일부 일처제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걸 통해서 이 고환의 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저쪽 고릴라보다는 더 치열하지만 침팬지보다는 덜 치열하고 서로 그 일부 다처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그런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고릴라와 침팬지 사이 정도의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책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지만 이건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좀 덧붙였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부 일처제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달했는가 농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기서 좀 설명을 하거든요. 138쪽에서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러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짐으로써 그러면 상속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뭐 삼성 자식들 보면은 CJ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막 다투잖아요. 막 이재용하고 뭐 저기 뭐 남매끼리 다투고 뭐 재산 상속 뭐 다툼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 뭐 다투는 게 일상인데 소송하고 형제 남매 자매끼리 소송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투는데 그것들이 비일비재한 게 옛날에 좀 있었다면 그래서 남자가 그 중 하나의 여성으로부터 남자 그 중에 하나의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모든 재산을 이 애한테만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도 보면은 이제 다투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견디기 힘드니까 견디기 힘든 해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 명의 아내만 갖겠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아내 갖고 여러 명의 각자의 아이들을 가졌을 때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거기에 따라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아내만을 위해서 그 한 명의 아내의 아이들만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그렇게 확실시하는 게 훨씬 더 진화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조금 더 선택을 받게 됐고,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이런 농업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어떤 이런 땅이라거나 가축들, 물려줄 만한 가축들이 조금 더 공고해지고 고정화되게 됐죠.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고유한 재산이라는 게 별로 안 생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착했을 때 이후에는 농업을 하고 그리고 농업을 하면서 땅이라거나 가축들이 나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누구한테 물려줄 재산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물려줄 재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의 처제가 조금 더 강화됐다. 일부의 처제가 조금 더 이 애한테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농업사회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농업사회에서 훨씬 더 강화됐다.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하자면 우리는 고릴라와 침팬지 그 사이에 있는 고릴라보다는 일부 다처제에 가깝고 침팬지보다는 일부 일처제에 가까운 종인데 인간의 그 고안 크기를 봤을 때 근데 그 일부 일처제가 약간 그 재산 다툼을 감안해서 하나의 아내 그 중에서 그 아내의 아이들만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해서 그렇게 일부 일처제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더욱더 농업사회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농업사회에서 물려줄 재산이 더 고정화되고 확실시되다 보니까 더 날이 갈수록 그 일부 일처제의 규범이 강화돼서 지금의 일부 일처제까지 좀 이어진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성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통해서 새끼와의 애착, 내 자식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짝과의 애착감, 짝과의 내 부인이나 남편과의 안정적인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통해서 공동체와의 결속감까지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말했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도덕성의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유대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다치면 나도 좀 아프고 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형성되었지만 이 구체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인 뇌 덕분에 누군가와 협동을 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뇌 덕분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어려서 쭉 학습하고 남의 관습을 모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습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도덕성이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인간, 여우 원숭이, 개코 원숭이 등과 같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에게 지역의 관습이라거나 각자의 개성적 기질 그것들 그리고 누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가 누구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누구를 헐뜯는지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로 오가면 올갈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모방에 의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하면 얼마나 나쁘고 이걸 하면은
나도 또 요즘에 좀 관련 영상을 좀 봤는데 이걸 하면 뭐가 얼마나 좋지 않은 행동이고 이걸 하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어른이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할 수 있는 능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하죠. 우리 인간들은 모방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방에 의한 학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학습하고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군가를 모방하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세대로 어떻게 전승할 것이냐 그러려면 언어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언어라는 게 일단 발달해야 되고 언어적 능력이라는 게 해부학적으로나 어떤 사고 발달적인 능력으로나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어에 대한 능력이.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덕이라는 게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목민족의 도덕과 이누이트족, 이글루에서 사는 이누이트족의 도덕과 우리 동아시아의 도덕과 유럽의 도덕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죠. 예를 들어서 이누이트족들은 살인보다도 거짓말이 훨씬 더 중대한 범죄예요. 남을 죽이는 것보다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본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사람 죽이는 게 훨씬 더 중대한 범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습이 그 집단과 문화권에서 선택이 되는지는 분명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각자의 사회적 관습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동물들이 이 세 개의 동물들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청새치, 어룡, 돌고래거든요. 얘가 돌고래고 얘가 아마 청새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어룡 같은데 네 맞아요. 얘가 어룡이고 이 세 마리 동물들이 다 종이 달라요. 돌고래는 일단 포유류고 그리고 또 청새치는 어류고 한데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 사실 고래는 하마와 종이 조금 더 친밀해요. 하마와 조금 더 가까운 관계에 있거든요. 물고기들하고 어류하고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포유류이기 때문에 하마하고 유전자적으로 가깝거든요. 아무튼 다 다른데 각자 다른 종인데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고 번식했던 유전자들이 누적된 자손들은 자손 대대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거치도록 선택됐단 말이에요. 자연 선택이 그렇게 되도록 됐는데 마찬가지로 도덕성도 이누이트족과 유목민의 도덕과 우리 동아시아의 도덕과 유럽의 도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여러 문화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한테 고통을 끼치면 안 된다. 누군가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끼치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수준의 보편적인 도덕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평함이라는 감정 누군가한테 그냥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누군가한테 더 많이 주고 누군가한테 적게 주고 하는 공평함이라는 감정에 있어서는 꽤 비슷한 차원이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에 대한 것들이 진실을 말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누군가를 속이지 않기, 그리고 누군가한테 별다른 이유 없이 고통을 끼치지 않기, 뭐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기라는 것들은 어딜 가도 이런 도덕은 보편적으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종이라거나 생태계라거나 지리적인 차원은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 수렴진화하게 되는 차원이 있을 수 있다. 마치 얘네 이 세 종들이 각각의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생김새를 공유를 하는 것처럼 비슷한 생김새를 공유하며 수렴진화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각자 다른 종이고 하지만 비슷한 환경을 거쳤으면 각자 다른 지역임에도 심지어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거쳤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생태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이런 게 수렴진화인데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각 관습마다 다르지만 각 문화권마다 관습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어떤 도덕성은 수렴진화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관련해서 프란스 드발의 페어니스 실험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공평함에 대한 감정은 꽤 보편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평함이라는 감정을 게다가 이런 침팬지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더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하면은 얘도 승질나요. 그냥 던져요. 어떤 식으로 던지는지 이게 한쪽에는 오이만 주고 한쪽에는 포도만 주고 조금 달달하고 맛있는 포도죠. 우리 인간들도 포도 먹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오이 먹는 것보다. 저도 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한쪽에는 오이만 주고 한쪽은 포도만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지켜보자는 거죠. 실험을. 바로 여기 실험 영상이 나옵니다. 처음에 오이를 줄 때는 그렇게 뭐 그냥 그냥 뭐 성질 안 내요. 오이를 주는 거 뭐 좋지 안 준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옆에 포도를 줍니다. 달달한 포도를 주는 거 왼쪽에가 봤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얘네 포도를 주네? 근데 얘한테는 오이를 줘. 오이 던져요. 나한테 왜 오이를 주냐? 이놈들아. 쟤는 포도를 줬는데 쟤한테는 포도를 줬는데 왜 나한테는 오이를 주냐? 공짜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승진나가지고. 승진아. 더러워서 내가 안 먹지. 던져요. 먹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거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얘네들도 공평함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당함? 이거는 별로 공평하지 않은데 나한테 왜 얘는 저쪽에 포도를 줬는데 처음 오이를 줬을 땐 감사하죠. 잘 먹고. 하지만 왼쪽 애가 포도를 먹는 걸 보고 왼쪽 애가 여기 애가 왼쪽 애가 포도를 먹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해서 처음엔 좀 뭐지? 포도를 주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보다가 이상한데? 왜 계속 포도를 주지? 하면서 나한테 다시 이제 큐컴버 그 오이를 주는 걸 경험한 거죠. 그 순간에 딱 도는 겁니다. 이제 던져.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 왜 쟤한테는 포도만 주고 나한테는 오이만 주는데 막 돌아서 던집니다. 이게 프란스 드발의 그 유명한 페어니스 관련된 실험이에요. 이거 유튜브에 치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실험이죠. 공평함, 공정성이라는 것이 침팬지에게
우리가 무시하는 원숭이 같은 놈들이야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애들한테도 공평함이라는 감정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이 종교와 도덕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자면 153쪽에 봤을 때 이 조직화된 종교는 농업이 식량을 얻는 중요한 방식으로 채택된 시점과 대략 동일한 시기인 약 만 년 전쯤에 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쯤에 종교가 발달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정착을 이뤄내고 그 이후에 조직화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야 할 시점에 종교라는 게 발달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뭐 프로이트가 뭐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도 쓰고 토텐가터브 같은 책도 쓰고 안티크리스트 같은 책을 쓰면서 도덕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좀 이 진화의 역사를 좀 따져봤을 때 원래 그 이전에는 한참 이 조직화된 종교 농업혁명 이전에는 한참 이전까지만 해도 도덕이라 조직화된 종교라는 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형태였다는 거죠. 계속 이동하면서 다니고 계속 정착지가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수렵채집 생활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는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조직화와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 필요할 때 도덕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됐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때리면 안 돼, 누군가를 속이면 안 돼, 누군가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으면 안 돼 라는 명시화된 도덕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대1로 그러면서 또 1대1로 자력구제를 하거나 얘 나한테 쳤어? 너 되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되갚아주는 것보다도 이 국가라거나 나중에 점점 더 그 공동체가 큰 국가라거나 추장 차원에서 조금 더 이 조직기관 차원에서 그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발달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복종하게 되고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너 쳤어 내가 또 폭력을 이렇게 저지를게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시적인 사회적 도덕, 법률, 질서의 복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화를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에 대한 거역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해서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현실적으로 생기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어떤 신이라거나 절대적인 신이라거나 성직자의 가르침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관련을 하지는 않아요. 그 도덕의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절대적인 무언가로부터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교, 도교, 유교 같은 종교들은 꼭 절대적인 무언가로부터 도덕을 찾진 않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덕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래서 종교의 도덕이라는 것이 종교의 보편적인 특징은 아닐 수도 있다. 도덕을 요청한다는 것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자면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를 정리하자면 마찬가지로 이 배려하기, 가족들 사이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옥시토신과 바스프레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포유류의 자식 사랑에서 유래한 건데 그거는 항온동물의 특성에서 유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항온동물인 포유류 동물의 자식들은 비교적 낳았을 때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새끼들이 어미한테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미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갖지 않는 경우보다 가졌을 때 사랑을 많이 이렇게 표출할 때 그 애들이 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 애들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번식하면서 그 유전자가 누적이 되고
이런 배려하기에 가족들끼리의 배려하기 특성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와중에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을 테고 그 와중에 아까 사회적 관습을 배우는 인간종이 침팬지 종보다 더 도덕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관습을 있는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 고상한 도덕, 우리의 뭐 페미니즘이라거나 뭐 새로운 어떤 생태주의라거나 비거니즘이라거나 좀 고차원적인 도덕이 탄생하거나 생성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따르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사회적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혀 맞닥뜨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역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방역과 소상공인 사이의 자원 분배, 자원 재분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까지 아니더라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고민 속에서 새로운 도덕이 새로운 법칙이라거나 새로운 어떤 혁신이 도덕적인 혁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네 번째 전혀 맞닥뜨리지 못했던 문제에서 그 관습을 깨고 원래 있었던 매뉴얼이라거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려, 가족들 간의 배려, 애착 배려, 공감 능력, 사회적 관습, 배우기, 그리고 이후에 창의적인 도덕 문제 해결 능력 이것들로부터 가치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장에서는 어떤 모종의 공격성과 혐오 사실 우리의 그 유대감이라는 것이 혐오 내 집단에 대한 강력한 혐오로부터 내 집단의 강력한 유대감, 강력한 결속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합하고 시선을 조선으로 돌리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돌리면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하면서 내 집단을 결속하려는 그런 것처럼 바깥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내부의 도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결속력이 좀 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격성과 혐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장 한 장을 통틀어서 공격성과 혐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네 가지 대략적인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네 가지 대략적인 구성 요소로 인해서 간단하게 좀 훑어봤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경과학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진화생물학적인 역사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4장 도덕성의 근거 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질문이라거나 뭐 토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